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기록된다. 뉴스의 자막은 폭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숫자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들은 안다. 경제의 붕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은 단지 마지막 장면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긴 시간 동안 쌓여온 균열이 존재한다. 금리는 서서히 오르고 환율은 조용히 방향을 틀며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버티는 척한다. CDS 프리미엄은 눈에 띄지 않게 높아지고 유동성은 아직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구간에서만 맴돈다. 이 모든 신호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한 채 구조는 이미 약해진다. 과거 IMF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도 그랬다. 기업의 부채는 늘었고 금융 시스템은 외화에 의존했지만 일상은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역시 붕괴 직전까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았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에서도 위기는 생활비가 조금씩 오르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위기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정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구조는 더 취약해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폭발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을 바라본다. 이미 시작된 구조적 붕괴가 어떻게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왔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지나쳐 왔는지를 차분하게 따라간다. 위기는 늘 작은 이상 신호로 시작된다. 시장은 처음부터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국면에서는 지나치게 조용하다. 금리는 명분을 갖고 오른다. 물가 안정 정상화 글로벌 흐름이라는 단어가 동원된다. 환율 역시 급등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으로 나타난다. 수치는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균형이 서서히 무너진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눈에 띄지 않게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식는다. 가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안정의 증거가 아니라 유동성이 특정 자산에만 갇혀 있다는 신호다. CDS 프리미엄은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반응한다. 국가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항상 이 지표에서 시작된다. 동시에 은행 간 자금 거래는 줄어들고 단기 자금 시장은 점점 경직된다. 겉으로 보기에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월급은 들어오고 카드 결제는 문제없이 이루어진다. 이 평온함이 바로 위험의 본질이다. 과거 IMF 직전의 한국에서도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일상과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숫자 속에 숨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숫자를 보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 경제 충격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반응의 연쇄로 작동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기업은 차입 비용이 늘어나고 가게는 이자 상환에 더 많은 소득을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는 서서히 줄어들지만 통계에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한다. 동시에 외화 부채를 가진 주체들은 환차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담을 떠안는다. 유동성은 이 시점부터 선택적으로 움직인다. 위험 자산에서는 빠져나가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에만 머문다. 이로 인해 시장 전체에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는 자금이 도달하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순간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신뢰가 약해지면 금융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대출 기준은 급격히 강화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신용경색이다. 실물 경제는 항상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 공장은 아직 돌아가고 상점은 열려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적 압력이 누적된다. 충격은 이렇게 조용히 이동하며 시스템 전체를 잠식한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재정 적자는 오랜 기간 누적되었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환율은 통제되고 금리는 정책으로 눌려 있었으며 일상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화 유동성이 줄어들자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스 역시 국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가 결정적이었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은 경고음을 냈지만 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터키는 고금리와 통화 가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적 위기를 겪었다. 금리를 올려도 환율은 안정되지 않았고 환율을 잡으려 할수록 실물 경제는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베네수엘라는 유동성 붕괴가 극단으로 치달은 사례다. 통화는 기능을 상실했고 부동산과 자산 가격은 숫자의 의미를 잃었다. 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항상 정상이라는 서사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붕괴는 갑작스럽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였다.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려보면 구조적 긴장은 낯설지 않다.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금리가 소폭만 움직여도 이자 부담은 즉각 가계의 소비 여력을 압박한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말해준다.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이 버티는 현상은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멈춘 결과다. 여기에 환율의 변동성은 한국 경제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수입 물가는 생활비로 전가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은 고용과 투자에 영향을 준다.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순간 해외 자본은 이미 한국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는 충분히 흘러가지 않는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수치가 유지되지만 내부에서는 부담이 특정 계층과 산업에 집중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표면화되면 조정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보다 삶의 현장에서 먼저 나타난다. 위기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과 물가가 흔들리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이 딜레마는 과거 IMF 시기에도 반복되었다. 당시에도 정책 당국은 시장 안정과 실물 보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했다. 유동성 공급은 가장 빠른 처방처럼 보이지만 이미 신뢰가 약해진 국면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커지지만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 하지만 부채 부담과 국가 신용도라는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한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재정 확대 자체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정책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충격을 늦출 뿐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를 없애기보다는 그 형태와 속도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개인의 삶은 가장 먼저 변화를 맞는다. 통계가 아직 위기를 말하지 않을 때 가계는 이미 압박을 느낀다. 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 오르지 않았지만 월 상환액은 체감될 만큼 늘어난다. 생활비는 환율과 물가를 따라 서서히 상승하고 같은 소득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범위는 좁아진다. 부동산 시장의 정체는
자산의 문제를 넘어 이동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택지를 잃는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매출은 유지되지만 금융비용과 원가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며 고용과 투자는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계층이다. 위기는 소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공격한다. 안정적인 직장에 있어도 유동성이 막히면 불안은 현실이 된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한다. 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위기를 실감한다. 그러나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줄어든 뒤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 구조적 붕괴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노출되는 방식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다.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은 빠르게 전가된다. 둘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다. 자산의 크기보다 일정한 현금 유입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위기의 국면에서는 자산을 팔기 어렵고 소득이 끊기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셋째는 환율과 물가에 대한 감각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비 구조는 위기 시기에 생활비 압박으로 되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선택이다. 위기 국면에서는 낙관과 공포가 동시에 과잉 생산된다. 극단적인 전망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환율 유동성 같은 핵심 지표의 흐름을 차분히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데 있다. 이것이 구조적 붕괴 속에서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구조적 위기의 말미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다. 과거의 사례들은 회복이 항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IMF 이후에 한국 경제도 성장 경로는 바뀌었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는 생활 수준과 사회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위기는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질서의 재편으로 귀결된다.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신용 기준은 엄격해지고 환율이 안정되어도 수입 물가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거래 구조와 접근성은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다. 국가와 시장이 모든 충격을 흡수해주던 시대는 끝나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조적 붕괴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할 것인가?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시점이다. 구조적 붕괴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의 변화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다. 가게는 미래 소득을 믿고 대출을 받고 기업은 수요의 지속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정부와 중앙은행 역시 시장의 신뢰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한다. 그러나 위기가 누적되는 국면에서는 이 신뢰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연기하며 금융기관은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 선택들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일어날 때 경제 전체에는 수축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구조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이유다. 단기 충격은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신뢰의 붕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신뢰 회복은 수치 회복보다 훨씬 더뎠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체감 경기가 따라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구조적 붕괴의 진짜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숫자는 회복을 말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여전히 위기를 반영할 때 경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경제는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방향이 바뀐다. 기업은 성장 전략보다 생존 전략을 우선한다.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은 축소되고 현금 보유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 고용은 유지되는 듯 보이나 신규 채용은 사라지고 비정규와 외주 비중이 늘어난다. 가계 역시 비슷한 선택을 한다. 소비는 필수 영역으로 수렴하고 교육 여가 내구자의 지출은 뒤로 밀린다. 이 변화는 통계에 천천히 반영되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빠르게 식는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자금보다 단기 자금이 선호되고 위험 프리미엄은 구조적으로 높아진다. CDS 프리미엄이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성장의 질은 변한다.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경제로 이동한다. 안정처럼 보이지만 역동성은 줄어든다. 구조적 붕괴 이후의 경제는 위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기준을 가진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이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이 전환의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해는 정책 한 번으로 흐름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는 분명 단기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는 수요 자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부채가 많은 경제에서 금리를 내리면 숨통은 트이지만 위험 선호가 즉각 회복되지는 않는다. 환율이 안정되어도 수입 물가의 누적 효과는 남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도 거래의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유동성은 공급될 수 있으나 신용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정책의 효과는 체감되지 않고 피로감만 쌓인다. 과거 터키와 그리스에서도 정책 전환은 반복되었지만 신뢰 회복은 지연되었다. 시장은 숫자보다 일관성을 본다. 정책의 방향이 자주 바뀔수록 위험 프리미엄은 구조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경제는 저성장과 높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태로 고착된다. 개인의 선택도 이에 맞춰 바뀐다. 장기 계획은 줄고 단기 안전을 우선한다. 구조적 붕괴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 고착화다. 변화가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규칙이 자리 잡는 과정이다. 이 고착화의 국면에서는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다. 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가 갈린다. 고정금리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가계는 버티지만 변동금리와 불안정한 소득에 의존한 가계는 작은 변동에도 흔들린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내부 유보가 충분한 대기업은 비용 조정으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금리와 환율 변화에 즉각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격차도 확대된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금매를 감당할 수 있는 쪽이 우위를 갖는다.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구조적 붕괴는 평균을 무너뜨리기보다 분산을 키운다. 통계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삶의 체감은 계층별로 극단적으로 갈라진다. 이때 사회적 긴장도 함께 높아진다. 불안정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취업을 미루고 결혼을 늦추며 소비를 줄이는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구조적 위기는 이렇게 개인의 미래 계획을 잠식하며 사회 전체의 시간표를 바꾼다. 이 지점에서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된다.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개인의 선택은 방어적으로 굳어지고
사회는 점점 보수적인 방향으로 수렴한다.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해지고 기업은 실험을 피한다. 새로운 산업과 혁신은 말로는 강조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융은 위험을 회피하며 기존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는 자원의 재배치를 더욱 늦춘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압박을 받는다. 고용의 문은 좁아지고 자산 축적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반대로 기존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변동성이 줄어든 환경에서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구조적 붕괴는 세대 간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변화는 통계로는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체감 속도는 훨씬 빠르다.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할 때 경제는 이미 깊은 전환기에 들어선다. 위기의 본질은 침체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위험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상태로 굳어지는 데 있다. 이 순간을 지나치면 회복은 더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자주 간과되는 것은 위기가 경제 외부로 확산되는 방식이다. 구조적 붕괴는 금융과 실물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와 정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 압박이 커질수록 정부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진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키운다. 중앙은행의 신호 하나에도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커지지만 실제로는 환율과 물가라는 또 다른 제약이 존재한다. 이 간극이 반복될수록 정책 신뢰는 소모된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도 정치적 압박은 경제 판단을 왜곡했고, 그 결과 위기는 더 길어졌다. 구조적 붕괴의 위험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결정의 질이 낮아지는 데 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사회는 빠른 해답을 원하지만 구조적 문제에는 빠른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순이 누적될 때 위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진다. 경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불확실성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위기가 일상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위기는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 된다. 사람들은 불안정에 익숙해지고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은 성장에서 회피로 이동한다. 저축은 늘지만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는 계획보다 상황에 반응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전망보다 단기 신호가 과도하게 해석된다. 작은 지표 변화에도 환율과 금리는 크게 흔들리고 변동성 자체가 비용으로 작용한다. 기업은 확장보다 방어를 택하며 공급망을 보수적으로 재편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은 낮아지고 가격은 경직된다. 물가는 급등하지 않더라도 내려오지 않는다.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체감 부담은 커진다. 유동성은 남아있지만 위험을 감수하려는 주체가 줄어들며 자금은 중앙과 대형으로 집중된다. 중간과 주변은 비어간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의 효과도 둔감해진다. 금리 인하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위기가 환경이 되면 경제는 스스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이 정체는 위기의 끝이 아니라 더 긴 전환의 시작이다. 이 전환의 장기화 속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 감각이다. 미래를 길게 바라보던 계획은 점점 짧아지고 불확실성은 일상의 기본값이 된다. 가계는 장기 저축보다 비상자금을 우선하고 기업은 중장기 전략보다 분기별 생존을 고민한다. 이때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낸다.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피하지만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는다. 실업률은 급등하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낮아진다. 환율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수입 물가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지표를 믿지 않게 된다.
숫자와 현실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신은 구조화된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시기에 사회적 피로가 급격히 누적되었다. 위기는 이미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삶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경제는 회복 국면에 있어도 위기로 인식된다. 구조적 붕괴의 진짜 무게는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의 선택이 방어적으로 고정될 때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잃고 장기 정체의 문턱에 서게 된다. 장기 정체의 문턱에서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책보다 기대의 변화다. 사람들은 위험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움직인다. 이 확신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의 지속성, 소득의 예측 가능성, 생활비의 통제 가능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과거 IMF 이후에 한국도 그랬다. 수치상 회복보다 체감 회복이 훨씬 늦게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는 이 간극이 더 길어졌다. 신뢰가 무너진 뒤에는 작은 충격에도 다시 흔들렸기 때문이다. 구조적 붕괴 이후의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이전의 성장 모델로 돌아가려 할수록 마찰은 커진다. 부채와 환율 유동성에 의존한 구조는 같은 취약성을 반복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안정성을 쌓아가느냐다. 위기를 통과한 경제는 더 단단해질 수도, 더 경직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이미 시작된 선택들의 누적 위에 놓여 있다. 이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의 순서다. 위기 이후 많은 국가는 성장을 먼저 되살리려 하지만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장 자극은 쉽게 되돌아온다. 재정 확대와 금리 조정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생산성과 분배 구조가 함께 바뀌지 않으면 부담은 다시 누적된다. 과거 그리스는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며 방향을 잃었고 아르헨티나는 통화와 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위기를 되풀이했다. 구조적 붕괴 이후의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미루면 비용은 더 커진다. 부채 구조를 정리하고 비효율을 드러내는 과정은 단기적으로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지를 넓힌다. 한국 경제 역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다. 위기의 본질은 손실이 아니라 지연이다. 필요한 조정이 늦어질수록 회복의 경로는 좁아진다. 이 시점에서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될 경제의 틀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구조적 붕괴의 마지막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를 바라보는 기준의 이동이다. 성장률이나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중심 지표가 되지 못하고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으로 올라온다. 금리가 낮아도 불안하면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환율이 안정돼도 신뢰가 없으면 자본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때 유동성의 양보다 흐름이 중요해진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막히는지가 경제의 실제 상태를 말해준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같은 질문을 받는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충격을 키우는지 아니면 완충 장치를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과거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이 단계에서 방향이 갈렸다. 단기 회복에 집착한 곳은 다시 흔들렸고 구조를 조정한 곳은 느리지만 안정된 경로를 택했다. 이 차이는 몇 년 뒤 분명하게 드러났다. 구조적 붕괴는 끝이 아니라 기준의 재설정이다. 무엇을 정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뀌는 순간 경제는 비로소 다른 길로 들어선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리고 회복 역시
갑자기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된 선택들의 연속이다. 이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경제는 불완전한 상태로 움직인다. 과도한 낙관도 극단적인 비관도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고정되고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흔들리며 부동산 시장은 거래 없는 가격이라는 모순을 안고 간다. 이 시기의 위험은 위기가 끝났다는 오해다. 숫자가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뒤로 미루면 부담은 다시 쌓인다. 가계부채는 상환 능력보다 자산 가격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비용 절감으로 시간을 벌지만 경쟁력은 약해진다. 유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생산적인 영역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하는 체질로 굳어진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이 구간은 가장 길고 지루했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이었다.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정체는 일상이 된다. 구조적 붕괴 이후의 진짜 시험은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위기를 겪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위기 이후의 선택을 지속하는 일이다. 이 시험의 시간에서 개인과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다. 불안정한 환경에 적응하는 순간 위험은 더 깊숙이 스며든다. 가계는 높은 금리와 물가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은 낮은 성장과 높은 비용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형성된 기대는 정책 변화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금리를 조금 내리거나 재정을 늘려도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신뢰가 아니라 체념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부의 회복력은 약해진다. 작은 외부 충격에도 반응이 과장되고 환율과 자본 흐름은 다시 흔들린다. 과거 위기를 겪은 국가들에서 이 단계는 반복적인 미니 충격의 시기로 나타났다. 큰 붕괴는 없지만 작은 흔들림이 계속된다. 이런 환경은 개인의 선택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고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낮춘다. 구조적 붕괴의 위험은 한 번의 폭락이 아니라 서서히 굳어지는 경제다. 익숙함은 안정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지가 생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기를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외부 충격의 결과로만 이해하려 한다. 글로벌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해외 금융 불안이 원인이라는 설명은 익숙하고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 붕괴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누적이다. 외부 충격은 촉매일 뿐 취약한 구조가 없었다면 충격은 흡수되었을 것이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련 대응은 항상 뒤늦어진다. 한국 경제 역시 수출 부동산 금융이라는 축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성장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위기를 통과하는 경제는 반드시 자기 구조를 다시 바라본다. 무엇이 강점이었고 무엇이 취약점이 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은 불편하다. 그러나 회피할수록 조정 비용은 커진다. 구조적 붕괴 이후의 회복은 낙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위기를 외부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순간 비로소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 이후에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재정렬이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 구조적 붕괴 국면에서는 무엇을 먼저 안정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가계의 현금 흐름 금융 시스템의 신뢰, 그리고 환율과 유동성의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세 축이 흔들리면
어떤 성장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 과거 IMF 이후에 한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이 순서를 놓치며 장기 침체를 겪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선택은 단순해진다. 단기 성과를 포기하더라도 구조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손실을 관리할 수 있다면 붕괴는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다. 누구의 부담을 먼저 줄이고 누구의 부담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정책은 흔들린다. 구조적 위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무엇을 늦추고 무엇을 서두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향후 10년의 경로를 결정한다. 이 판단을 미루는 순간 위기는 다시 조용히 깊어진다. 이 판단의 결과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상에 반영된다. 구조적 위기를 관리하는 데 성공한 사회에서는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난다. 급격한 붕괴는 없지만 성장의 속도도 조절된다. 반대로 선택을 미룬 사회에서는 불안이 반복된다. 환율은 한동안 안정되는 듯하다가 작은 외부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고 금리는 내려가도 대출 문턱은 낮아지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신뢰를 잃으며 거래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은 점점 더 방어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택들이 모이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은 빠르게 줄어든다. 구조적 붕괴의 진짜 비용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기회의 상실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기업 미래를 미루는 개인 결정을 회피하는 정책이 동시에 나타날 때 경제는 조용히 굳어간다. 위기는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정체가 된다. 이 정체를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담한 구호가 아니라 방향이 일관된 선택의 지속이다. 위기를 관리하는 사회와 위기에 적응해버린 사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린다. 방향이 일관된 선택이 지속될 때 경제는 서서히 다른 균형으로 이동한다. 이 균형은 과거의 고성장과는 다르다. 변동성은 낮아지지만 기회는 제한되고 안정은 커지지만 속도는 느려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의 재설정이다. 모두가 빠른 회복을 기대할수록 실망은 커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은 다시 쌓인다. 반대로 느린 회복을 전제로 움직일 때 충격은 흡수된다. 금리와 환율이 완만하게 움직이고 유동성은 과도한 집중을 피하며 분산된다. 부동산 시장도 가격보다 이용 가치가 중심이 된다. 이런 변화는 화려하지 않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기 어렵고 체감도 느리다. 그러나 구조적 붕괴 이후에 살아남은 경제들은 대부분 이 길을 택했다. 과거의 성장 모델을 반복하지 않고 불안정의 원인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한국 경제 역시 이 선택 앞에 서 있다. 당위 성과를 포기하는 대신 장기 안정의 기반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불안 속에서도 이전의 속도를 되찾으려 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구조적 위기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이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간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당위 회복을 우선한 사회에서는 현재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다음 세대가 더 큰 조정 비용을 떠안는다. 부채는 미래로 이전되고 구조적 문제는 다음 위기의 씨앗으로 남는다. 반대로 장기 안정을 선택한 사회에서는 현재의 불편이 크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체감 경기는 답답해진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출발한다.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은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빠른 반등을 택한 곳에서는 위기가 반복되었고 조정을 감수한 곳에서는
충격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경제는 단기 성과보다 시간에 더 민감하다. 몇 년의 숫자보다 수십 년의 흐름이 구조를 결정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 붕괴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기준선이 정해진다.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편이 내일의 완충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경제는 단순한 성장 경쟁이 아니라 세대 간 책임의 문제로 바뀐다. 구조적 위기는 결국 지금을 사는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질문 앞에서 개인 역시 자유롭지 않다. 구조적 붕괴는 국가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국면에서 개인은 흔히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간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는 태도와 한 번의 반등에 모든 것을 거는 태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개인들의 공통점은 이 둘과 거리가 있었다. 그들은 큰 방향을 잃되 과도한 확신을 갖지 않았고 당위 변동에 반응하되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현금 흐름을 지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며 자산의 성격을 구분했다. 부동산, 금융, 자산, 노동, 소득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특별한 정보 때문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달라진다. 위기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붕괴는 관리될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구조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관점은 위기의 끝에서도 다음 국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남는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질문이다. 우리는 위기를 사건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로 이해할 것인가? 사건으로 기억된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충격은 지나가고 숫자는 회복되며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선택을 반복한다. 그러나 구조로 이해된 위기는 태도를 바꾼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연결된 흐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위기를 겪은 사회가 성숙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IMF 이후 한국 사회가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위기의 원인을 구조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안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일시적인 충격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구조적 변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책을 만들고 기업의 전략을 바꾸며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 위기는 반복된다. 구조를 보지 못한 사회는 다음 위기에서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위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구조적 붕괴의 끝은 파국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 만든 결과다. 위기를 통과한 경제는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을 남긴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사회는 숫자에 덜 집착하고 구조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 금리의 높고 낮음보다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게 되고 환율의 단기 변동보다 산업과 생활 구조의 탄력성을 고민한다.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다시 정의되고 유동성은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안정의 장치로 인식된다. 이 변화는 느리고 불편하다. 그러나 이런 전환을 거친 경제만이 다음 충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구조적 붕괴는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결과가 파괴가 될지 재정렬이 될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 개인의 선택, 기업의 판단, 정책의 일관성이 함께 쌓일 때 경제는 다른 궤도로 이동한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 역시 갑자기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판단들이 모여 내일의 기준이 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여운은 이것이다. 지금의 불안은 끝이 아니라 신호다. 신호를 읽는 사회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신호를 외면하는 사회만이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이하게 된다.